다들 학원비 낸다. 둘째가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무턱대고 주가만 막 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일본에서 실물경제 활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만 타 오르다가 그게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던 버블의 위험. 고려해야죠.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게 싫은 게 아니다. 내가 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싫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죠. 빛의 혁명이라는 그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었잖아요. 이번 정부 출범할 때. 근데 이런 식이면 빚의 혁명이죠. 이게 무슨 빛의 혁명입니까? 빚의 혁명이고 그 빚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내라. 우리 50대 이상, 40, 50대 이상은 빛의 혁명을 즐길 테니까 20, 30대 너희들은 빚의 혁명을 감당하시라. 2차 추경을 의결하면서 이 대통령이 한 말이 이제 드디어 국가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인데 이때가 이제 그때다라는 거예요.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네. 일단 그래서 절반은 공약대로 있죠. 절반의 공약, 절반의 후퇴예요. 원래 25만 원씩이었는데요. 네. 그렇죠? 약간 그리고 선별 그리고 네. 보편적 25만 원이었는데 선별적 살짝 선별이죠. 그리고 네.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씩 나누는 민생 지원금이 투입됩니다.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총평?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는 말은 맞다. 근데 어떻게 쓰냐가 문제다. 오케이. 어떻게 해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리나요? 일단 맞는 거는 그 악성 채무는 탕감을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이게 막 뭐 갚을 의지가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쌓여가지고 못 갚게 된 최악의 악성 채무자들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 이 사람들이 파산을 할 수 있게 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그냥 이렇게 악성 채무자, 신용 불량자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향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라는 게 이렇게 그 누구도 자기 사비로 하지 못할 일, 공적으로는 필요한 일에 쓰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도 했던 정책이고 그 전에도 했던 정책이고 DJ 때부터 그러니까 그 IMF 이후로 이제 이런 개인 파산, 신용 불량 이게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 후로 주기적으로 어쨌건 이렇게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 있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정상적인 경제의 범위 안에 끌어 넣어주는 거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돈뿌리기다. 문제는 돈뿌리기다. 잠깐 그럼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할 거예요. 빚 탕감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7년 이상 연체한 채권 16조 원어치를 매입해서 소각한다라면 네. 이제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거래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빚 탕감은 기존 정권들에 대해서도 다 해왔던 정책이다라는 건데 이에 네. 대한 첫 번째 반론이 가능한 게 역대 빚 탕감에 대해서 가장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럼 결국 재정 문제와 얘기하고 파산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파산 제도가 맞아요.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있어요. 파산 제도는 그런데 남은 재산을 어쨌든 청산해서 빚이 5천만 원이어도 이 사람 재산이 500이면 그래도 500을 나눠 갖는 과정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빚을 다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파산 제도를 이용하면 될 거를 왜 빚탕감이라는 사상 최대의 빚탕감 제도를 정책을 시행하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자꾸 막 이렇게 탕감, 채무, 면제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박탈감 느껴지고 그렇죠. 파산 제도를 통해서라도 내가 다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거를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있는 재산 내에서 갚아나가던 사람 입장에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정책 공보 차원에서의 현명함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재명 더 나아가서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인 속성이 이게 그냥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시장 경제의 일원으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에 방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빚졌고 불쌍하니까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낭낭하게 풍기는 어휘들을 계속 선택한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이거는 정부 정책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계열 쪽에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악성 채무자들을 위한 뭐 주빌리 은행 뭐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랬는데 주빌리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흔연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씩 7번씩 이렇게 그 사이클이 돌아간 다음에 마지막 50번째 해가 되면은 기존의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히브리가 고대 히랍이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경제사회적으로 사회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장기간의 지혜가 쌓여서 이게 절대 못 갚을 악성 채무 아니면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계층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에 도달을 했단 말이죠. 옛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파산의 문턱을 낮추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부가 그냥 니네 빚을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게 있거든요. 약간 왜 경범죄에 저지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벼운 절도죄 이런 사람들 몇 년 있으면 어차피 다 민생 사범 다 사면 돼.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주운전도 어차피 사면 될 거 우리 8.15만 기다린다 뭐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맞추냐가 중요한데 문제는 정부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워딩을 쓰면서 이것이 이 사람들이 다시 일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정부의 돈으로 이 사회 신용 탈락자들을 회생하게 다시 회생시키고 다시 일하게 만들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말이어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부채를 탕감하겠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듣는 사람들이 야 나도 힘들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그 반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정책 자체는 많이 논의가 되어 오는 것들이고 특히 코로나 때 대규모로 돈을 풀면서 동시에 최저임금도 확 올려버리고 여러 가지 그 정책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이 대대적으로 힘들어지고 지금 막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려있거나 아직 안 망했어도 굉장히 힘든 상태 아닙니까? 지금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순수하게 시장 논리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소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고 정부가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몰린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드릴 테니 다시 일하십시오. 다시 뛰십시오. 다시 힘내십시오. 라고까지 해야 좋은 정책인 거죠. 그래서 박수를 정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비탄감은 요건데 그럼 민생회복 쿠폰은 이건 아니다. 네. 아니 지금 다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오케이 나는 그럼 요 돈 아껴가지고 학원비 낼래.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사야겠다. 근데 뭐 주식시장에 화랑이 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민생회복 쿠폰인데 아니 왜냐하면은 깡 하나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그 민생회복 지원 쿠폰을 쓸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쓸 수가 있는 돈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번 달 식비가 얼마가 빠지고 뭐가 얼마가 빠진다. 그러면 그 남은 돈을 뭐 할 거냐. 다들 학원비 낸다. 첫째가 학원비, 둘째가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주식시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무턱대고 주가만 막 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일본에서 실물경제 활기는 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만 타 오르다가 그게 거품이 터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던 버블의 위험. 고려해야죠. 고려해야 되고 학원비로 돈이 더 들어갈 것이 너무도 명백한 상황 이런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 분들과 사교육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특정한 업계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훨씬 더 선별복지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턱대고 돈 풀면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근근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물가 상승을 결국 가져올 것이다. 지금 저기 때문에 이란 하고 미국,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유가 상승할 거 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앞에 산적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겠다. 근데 욕을 좀 먹으니까 그러면 15에서 50만 원까지 선별해서 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봤자입니다. 그래 봤자고 오히려 이게 그럴 때야말로 그 말하는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 돈 많이 받았다고 해서 기분 좋아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경제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 피라미드를 놓고 볼 때 바닥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아예 복지면은 그냥 나는 복지의 수혜 대상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일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너는 10%인지 아닌지 알려주겠어. 네 경제력을 중간고사를 보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왜냐하면 뭐 10%에게 일단 15만 원 일단 1차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얼마 받았어? 나 15만 원. 10% 이상이거든. 얼마 받았어? 50.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면 막 이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15라고 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을 해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재정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죠. 지금 오히려 해야 될 게 더 낡기 전에 인프라를 더 확충을 하고 뭐 재정을 써야 될 일은 여기저기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작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쫙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내가 처음에 했던 약속을 지킨다라는 차원이어도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그걸 또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이 방식을 택해야 될까 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 뭐 등등. 지역화폐가 특정한 기업을 통해서 어쨌건 돈이 굴러가게 만드는 거니까. 발행 수수료 나가고. 발행 수수료 나가고. 그리고 그 기업이 말하자면 돈 정거장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서 뭐가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는 게 100% 뭐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의구심이 생기죠. 물론 조달청을 통해서 비딩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겠으나 거기는 뭐 그냥 눈먼 돈이죠. 그거 발행하는 동안.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일을 왜 만드냐. 근데 정말 막말로 나눠줄 거면 아예 동사무소 옛날 표현을 썼는데 요새는 주민센터도 아니고 뭐라고 하죠? 주민센터 아니에요? 주민센터 아니고 뭐 또 바뀌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그냥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직접 공무원한테 돈 담긴 봉투를 받아가고 거기다가 인감도장 가져서 찍으라고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럴 바에야. 이제 저는 두 가지 문제에서 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돈 뿌리는 것도 돈 뿌리는 건데 20, 30대가 불쌍하다. 이 사람도 안 그래도 국민연금도 돈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빚 20, 30대가 어떻게 지금 일자리도 없는데 사람도 부족한데 뭐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돈을 받는다는 게 싫은 게 아니다. 내가 이 돈을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싫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죠. 그러니까 빛의 혁명이라는 그 멋진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었잖아요. 이번 정부 출범할 때. 근데 이런 식이면 빚의 혁명이죠. 이게 무슨 빛의 혁명입니까? 빚의 혁명이고 그 빚이라는 거를 결국에는 젊은 세대가 내라. 우리는 빛의 혁명을 우리 50대 이상, 40, 50대 이상은 빛의 혁명을 즐길 테니까 20, 30대 너희들은 빚의 혁명을 감당하시라. 이런 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아요. 그런데 뭘로 그러면 그 20, 30대는 뭘로 살아? 한 15만 원, 20만 원 줄 테니까 그걸로 살아있는데 이번에는 재정의 문제 아니라 철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저는 이게 사실 더 아픈 문제라고 봐요. 뭐냐 하면은 지금 왜 그동안 이제 뭐 전철역에서나 이런 데에서 묻지마 범죄가 되게 많았잖아요. 묻지마 흉기난동. 다 집에서 직장 없이 가만히 있었던 외로운 늑대들의 소용이었단 말이에요. 몇십만 원 주면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사회 불만 세력이 됩니다. 그쵸. 그거예요. 살 수는 있어.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잖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만족스럽게 못 살아요. 당연히
사회 불만 세력이 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폭동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코로나 세대 워낙에 그냥 공짜로 준 돈이 익숙하다 보니까 일은 하기 싫고 네. 그러나 적은 돈 받는 건 익숙하고 사회 불만 세력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전역도 난리거든요. 이게 뭘 떠올려 볼 수 있냐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 특히 좀 넓은 활동 영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동물들이 보면은 우리 안에서 막 뺑뺑뺑뺑 돌고 막 계속 막 자기 몸을 막 핥거나 자기들끼리 깨물거나 자기 꼬리를 깨물거나 그렇죠. 이런 거를 정형 행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막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강박 행동 같은 거예요. 동물들이 정형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근데 밥은 꼬박꼬박 나오는데 어쨌건 내 인생 딱 여기까지다. 내 인생 정말 딱 여기에 갇혀 있다. 라는 생각이 그 사실을 계속 감당해야 될 때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행위의 주체들은 되건 안 되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유가 박탈된 채로 안정만 있으면 정형 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예. 결국은 그건 파괴하는 건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예.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비탄감은 좋다고 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십만 원씩 그냥 복지의 대상이 돼가지고 갇혀 있는데 신용불량자에 뭐에 해가지고 파산이라는 게 또 무섭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면은 겁나고 무섭고 하니까 이제 변호사 비용 나갈 것 같고. 민망하고 그러니까 나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그 과정인데, 그 정도 용기가 있는 분들이면 쉽게 실패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경제에서 완전히 경제 시스템에서 이탈해가지고 일을 못하면서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에게는 일종의 그 동물원의 우리처럼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채무를 좀 모럴 해저드 논란을 감수하면서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올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차원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국민 여러분 이젠 일하지 말고 편하게 사세요. 여기서 우리가 용돈 드릴게요. 여기 나오지 마시고 선거 때만 되면 우리한테 표 찍어주시는 거 알죠? 그럼 우리가 다음번에 좀 용돈 더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들판의 자유로운 야수라는 말 좀 그렇고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는 이런 식으로 내두는 게 아니라 동물원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사육사 노릇을 하겠다. 성취욕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맞아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굶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그래도 뭔가를 내가 이루어 나가고 있고 더 큰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잖아요. 이겨내잖아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는 그 성취감, 그 쾌감이라는 거는 아무리 많은 돈, 많은 술, 온갖 종류의 그 즉각적인 쾌락을 아무리 준다 해도 비교가 안 되죠. 최강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UDT가 이제 시즌 1에서 우승을 했는데, 네. UDT 했을 때 한 그 출연자 한 명이 우승 소감을 했던 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20대 후반이었는데, 사회로부터 기회를 못 얻고 있었는데, 노력하고 실패하고 성취하는 이 기분을 너무 오랜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그거였거든요. 감동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한 종류의 성취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스티브 잡스 20대에 이미 애플 만들어가지고 백만장자가 됐어요.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픽사도 만들고 다시 돈을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애플에 다시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일론 머스크 이미 20대에 억만장자가 됐어요. 일을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업도 만들고 테슬라 만들고 하루에 18시간씩 20시간씩 일하면서 공장에 그냥 간이 침대 놓고 자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삼성의 이병철 회장도 뭐라고 했냐면, 야, 난 이미 3대가 먹고 살 돈을 쌓아놨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그 부하 직원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열심히 일하려고 사는 거 아니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때려쳐도 돼.
근데 나도 열심히 일하니까 니들도 열심히 일하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이라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 인생의 본질 내지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지, 그냥 뭐 편하게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존중은 합니다만, 그것을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인간의 삶의 모습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사회가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사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죠. 인간의 자유는 결국은 욕망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네. 하는 것 같습니다.